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60대 여성입니다. 저에게는 아들 둘이 있어요. 첫째는 이제 40인데 아직 장가를 가지 못했습니다. 그것 빼고는 별 걱정거리는 없긴 한데 사실 그게 가장 큰 걱정거리긴 하죠. 요즘 장가 안 가는 사람 많아요. 비혼주의자라고 못 들어보셨어요? 못 가는 건 아니고 저처럼 잘난 사람이 못 가는 거겠어요? 안 가는 거지. 그니까 그렇게 잘났는데 왜 장가를 안 가냐고. 큰아들은 참 잘났거든요. 외모도 학벌도 모든 게 다 말입니다. 한 가지 흠이 있다면 지나치게 완벽주의라 마음에 들어하는 여자가 없다는 점 정도였네요. 적당히 눈을 좀 낮춰보라고 했지만 절대 그러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눈을 낮출 바에는 결혼을 안 하고 말죠. 어렸을 때는 그냥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결혼을 안 하더군요. 사실 정말 안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것 말고는 속 썩이는 일은 없는 아들이었어요. 공부도 잘하고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고 또 자기 밥그릇도 알아서 잘 챙겼으니까 말입니다. 정한이는 다 좋은데 애가 정이 없어. 속정은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아나? 표현을 해야 알지. 부모한테 지나치게 무뚝뚝했지만 말입니다. 그에 반해 둘째는 정이 참 많은 아이였어요. 부모인 저희에게 고맙다,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주는 드문 아들이요. 형이랑은 5살 터울이었는데 결혼을 한 지는 한 4년 정도 되었습니다. 어릴 때는 공부도 좀 안 하고 말썽을 부린 적도 있어서 속을 좀 썩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철이 들었는지 정말 열심히 살면서 또 저희에게도 무척 잘해요. 오히려 정석이가 나이 들면서 효자 노릇을 하지. 그럴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제 밥벌이는 제대로 하고 살 수나 있나 걱정했던 과거에 비해 지금은 아주 믿음직스러워요. 세차장에서 아르바이트 하다가 배운 노하우로 세차장을 차려서 지금은 그 규모가 꽤 커졌거든요. 지금은 대기업에 다니는 지 형보다 더 많이 벌어요. 나도 정석이 네가 이렇게 믿음직스러워질 줄은 몰랐다. 결혼하고 나서인 것 같아. 그니까 네가 우리 집 복덩이다, 복덩이. 아니에요. 오빠가 잘하는 건데요, 뭐. 둘째 아들과 결혼한 며느리는 정말 예쁘고 착하고 또 바른 아이였어요. 처음 인사 오던 날부터 저희 부부는 며느리가 참 마음에 들어 있거든요. 요즘 시대에 보기 드물게 착한 아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결혼하면서부터 작은 아들이 더 잘 풀리기 시작했으니 며느리는 정말 저희 집안의 복동이었습니다.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이 있다면 아이가 아직 들어서지 않았다는 점인데 그 부분은 며느리가 이제 30이 넘어서 크게 걱정은 안 되긴 했어요. 그래도 너무 걱정돼서요. 부부 사이가 금술이 너무 좋아도 안 들어서기는 한다더라. 너희가 너무 사이가 좋은가 보다. 그러면 이제 좀 떨어져 지내볼까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 마음 편하게 있어. 연이 되면 다 만나겠지. 어머님이 그런 걸로 스트레스 하나도 안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가 제일 생각이 많을 텐데, 그리고 마음을 편하게 먹어야 하는 거야. 그 누구보다 본인이 제일 걱정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가 들어서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며느리에게 한마디도 말한 적이 없어요. 괜히 신경 쓸까봐 매사에 조심했습니다. 너도 함부로 그런 이야기 하지 말거라. 작은 아들에게도 그렇게 신신당부했었어요. 작은 아들네 부부는 저희 집에서 걸어서 10분 정도 되는 거리에 살고 있었고 큰아들은 저희와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나가 살았었는데 혼자 사는 것도 힘들다며 2년 전쯤 집으로 들어왔어요. 너는 다 큰 애가 네 살림도 이 늙은 엄마를 시켜야겠니? 에이, 그 대신
제가 생활비 넉넉하게 드릴게요. 물론 노총각이 혼자 사는 게 마음이 쓰이기도 했고 저희 부부도 집안에 사람이 한 명 더 있으면 덜 적적할 것 같아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녀석이 크게 손을 많이 타는 녀석도 아니었고 말이죠. 무엇보다 큰아들이 집으로 들어오고 가족 간의 사이가 더 돈독해졌어요. 작은 아들네가 그 전보다 자주 집에 왔습니다. 형이 집에 있으니까 우리만 오면 돼서 더 자주 만나니 좋네요. 그러게나 말이에요. 어디 물어보면 우리 가족만큼 사이가 좋은 가족도 없다니까요. 정말 그 말이 맞을 정도로 자주 만났어요. 주말에 같이 밥을 먹는 건 일상이 되었고 며느리도 심심하면 저희 집에 와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끔은 귀찮을 때도 좀 있긴 했지만 사람 사는 것 같고 좋았어요. 그런데 큰아들은 종종 싫은 티를 내긴 하더군요.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없다나 뭐라나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으면 혼자 살아. 그래. 여기 진짜 내 편은 아무도 없지. 초반에는 그렇게 나름 화기애애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화기애애함이 사라진 것 말입니다. 큰아들은 어느 순간 집에 들어오는 횟수가 적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많이 마셨고 어느 순간부터는 주겠다던 생활비도 주지 않았어요. 물론 그 생활비가 없어도 충분할 만큼의 저축해둔 돈도 있었고 작은 아들에게 달마다 용돈을 받긴 해서 괜찮긴 뭐가 힘들거나 문제가 되지는 않았지만 괘씸하긴 하더군요. 하루는 또 술을 먹고 다음날 새벽에 들어온 날이었습니다. 요즘 집에 붙어있는 시간도 없이 주말에는 하루 종일 게임만 하거나 아니면 술만 먹는 큰아들을 남편은 상당히 못마땅해 했거든요. 물론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말입니다. 너는 어떻게 5살이나 많은 형이 동생만 못하니, 응? 남편이 그런 소리라도 하는 날에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어요. 제가 어디가 정석이보다 못해요. 걔가 나보다 공부를 잘하긴 해요. 인물이 좋기를 해요. 너보다 심성도 곱고 성실하고 착하다. 원래 그런 사람이 진짜인 거야. 너는 나이를 40이나 먹고도 아직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게임에 술에 밖에 지나가는 사람들 아무나 붙잡고 물어봐라. 누가 더 나은지. 그놈의 정석이. 그 망할 놈의 자식이 대체 뭐라고? 저는 원래는 남편과 큰아들이 언쟁을 붙으면 뒤에 한 발짝 물러서서 지켜보는 타입이거든요. 괜히 더 시끄러워지는 것도 싫고 저 둘의 고집을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점점 더 자기 동생에 향한 적개심이 심해지는 것 같아서 그건 두고 볼 수가 없겠더군요. 그래서 한마디 했습니다. 정한이 네가 지금 네 스스로를 돌아봐라. 대체 동생보다 뭐가 나은지. 모자랄 건 또 뭔데요? 사람이 많이 배우고 인물이 번지르한 게 다가 아니잖니. 그 전에 먼저 제대로 된 사람이 되어야지. 그래서 지금 제가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라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주말마다 술 처먹고 아니면 뒹굴뒹굴하면서 게임이나 하고 40 넘도록 장가도 안 가고 부모랑 같이 살면서 생활비 한 푼 안 내는 아들이랑 일찍이 자기 가정 만들어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서 자수성가하고 매달 부모한테 인사하고 용돈 주는 아들이랑 누가 더 제대로 된 인간 같냐? 어? 남편의 그 말에 큰아들이 콧방귀를 끼더군요. 결국은 장가랑 용돈이죠? 너 말 다 했어? 용돈은 드릴게요. 드리면 되잖아요. 그러고는 쾅 하고 문을 닫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이건 뭐 사춘기 아들내미랑 사는 것도 아니고 다 늙은 아들이 저런다고 어디 부끄러워서 말도 못할 지경이었어요. 큰아들과 남편이 싸움이 한번 크게 있고 나서 저는 그래도 큰아들이 정신을 차리는 척이라도 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의 아주 큰 착각이었어요. 더 빗나갔습니다. 어렸을 때 안 하던 반항을 마치 지금 다 하겠다는 듯 말이에요. 저희 부부에게만 그랬으면 다행이었죠.
동생을 만나면 동생에게도 빈정거렸어요. 아이고, 우리 정석이는 좋겠네. 공부 못해도 자수성가해서 부모님한테 인정받고 인물이 별로라도 좋은 부인 얻어서 가정도 일구고 말이야. 너 그만 못해? 제가 틀린 말 했어요? 그럴 때면 작은 아들은 그냥 웃어 넘겼어요. 어느 날은 작은 아들이 먼저 제게 와서 그러더군요. 형한테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너는 네 형한테 그런 말 듣고도 화도 안 나니? 저도 반항기가 있었잖아요. 형은 그게 지금인가 보죠. 그리고 형이 지금 스트레스도 많을 거예요. 건너듣기로는 회사에서 요즘 형 직급의 사람들 권고사직한다는 말도 있고 대기업의 정년이 40대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말이 큰아들에게도 비껴가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긴 했습니다. 사회생활도 힘든 데다가 결혼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결정한 거긴 하지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결혼해서 대화 주제나 생활 패턴 같은 것들도 많이 달라졌으니 외롭기도 할 거라고 말이죠. 그럴 거면 지도 지 좋다는 여자들 한 트럭일 때 장가를 진작에 갔으면 얼마나 좋아. 쓸데없이 눈만 높아서는. 그냥 당신도 잔소리를 조금 덜 해봐요. 그런 저희 부부의 고민을 알았던지 며느리가 어느 날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제 지인 중에 아직 시집 안 간 분들이 계신데 제가 중매라도 살까요? 솔깃한 제안이긴 했지만 큰아들이 받아들일까 걱정이 좀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정환이가 하겠다고 하겠니? 그러면 제가 한번 설득해 볼게요. 그래. 큰아들이 평소에 재수 씨 같은 부인이면 결혼할 거라고 농담으로 했던 말이 기억나서 혹시 며느리 말은 들을까 싶어서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재수 씨 말은 거절하기 힘들었던 건지 아니면 요즘 진짜 조금 외롭긴 했던 건지 그러겠다고 했다 하더라고요. 선 보시겠대요. 정말 순순히 보겠대? 네. 그냥 어떠시냐, 생각이 있으시냐 정도만 물었는데 그러겠다고 하시던데요. 네 말이라도 듣나 보다. 어이구, 우리가 말할 때는 그렇게 안 들어먹더니. 누구의 말이든 듣고 생각을 바꾼다면 그건 다행인 일이니 너무 반가운 소식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큰아들은 작은 며느리가 소개해준 사람과 선을 봤어요. 어땠니? 괜찮았어? 집에 들어오자마자 득달같이 달려들어 묻는 저를 인상을 한번 쓰고 바라보더니 큰아들은 살짝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나쁘지 않았어요. 눈이 그렇게 높은 큰아들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정도면 굉장히 괜찮은 아가씨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기뻤어요. 드디어 큰아들도 장가를 보내나 싶은 마음도 들었고 말입니다. 네가 우리 집 복덩이긴 복덩이다. 며느리에게도 그렇게 말했으니 말입니다. 그 이후로도 몇 번 만나러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데이트를 하려는 듯 옷을 멀끔하게 차려입고 평소에는 뿌리지도 않던 향수까지 뿌리면서 말이죠. 주말에 술 안 마시거나 게임한다고 하루 종일 방 안에 들어박혀 있지 않은 것만으로도 속이 다 시원해지는 것 같네. 쉬는 날 집에 붙어 있지 않고 매번 나가는 것도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집에 소개를 시켜주겠다거나 결혼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오고 가지 않는 게 신기해서 물었습니다. 만나는 여자분이랑은 다른 말은 없냐? 무슨 말이요? 결혼 이야기나 그런 거.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결혼 이야기세요? 큰아들이 갑자기 소리를 확 지르더군요. 너무 놀라서 움찔할 정도로 말이죠. 니들 나이도 있고 하니 그냥 물어본 거지. 그냥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연애만 하기로 한 거니까 결혼 이야기 같은 거 제발 좀 물어보지 마세요.
물론 만난 지 몇 개월 되지 않은 사람이랑 결혼 이야기를 물어봐서 짜증이 났을 수는 있지만 그게 그렇게 화낼 일인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선으로 만나서 몇 개월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는 오고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아들은 그 이야기만 나오면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더군요. 그래서 며느리를 불러다 한번 물어봤습니다. 너는 그 아가씨한테 뭐 들은 건 없니? 무슨 이야기요? 주말에 매번 나가는 거 보면 잘 만나는 것 같기는 한데 뭐 어떻게 되고 있다 아니다 가타부타 이야기가 없으니 원. 제 말에 며느리는 안심하라는 듯 씩 웃으며 말을 하더군요. 제가 소개해준 친구도 원래 결혼 생각 없으셨다가 제가 정말 좋은 분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 만나나 보겠다고 해서 만난 거거든요. 그리고 그 친구는 아주버님보다 7살이 어리니까 아직 결혼 생각이 크게 없기도 하고요. 물론 아들보다 많이 어리긴 했지만 여자 나이 33이면 그렇게 이르지도 않은 나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생각만 하고 말하진 않았습니다. 연애하다가 더 좋아지면 결혼도 하시겠죠.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머니, 자기 짝이면 다 이루어질 거예요. 방 안에만 박혀있던 놈 저렇게 밖으로 꺼내준 것만 해도 어디냐 싶어서 그냥 그 부분은 이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물론 언젠가 결혼 소식을 들고 오면 너무 좋겠다고 생각은 했지만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저희 부부의 간절한 바람과는 달리 아들은 금방 그 여자분과 헤어진 것 같습니다. 주말에 더 이상 말끔하게 차려입고 나가지 않았고 다시 방 안에 틀어박혀서 게임만 하거나 아니면 술만 마셨으니까요. 저거 차였어 보나마나. 그런 이야기 애한테 함부로 하지 말아요. 본인도 상처일 수 있는데. 혹시나 큰아들이 상처받고 또 엇나갈까봐 전전긍긍하면서 남편과 저는 온종일 큰아들의 눈치만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의 간절한 바람은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큰아들은 그전보다 훨씬 더 히스테릭해졌습니다. 이럴 거면 다시 내보내. 안 보는 게 차라리 속 편하겠어. 저도 그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었지만 막상 나가면 혼자서 밥은 제대로 먹을지 사고는 치지 않을지 하는 걱정부터 되는 게 사실이었어요. 나가면 뭐 걱정 안 되고 속은 편해질 것 같아요. 차라리 보이는 곳에 있는 게 낫지. 그렇게 큰아들은 저희 부부의 최대의 스트레스가 되었어요. 그뿐이었으면 좋았을 걸 한 가지 더 고민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한 번도 걱정하지 않았던 작은 아들네 부부 문제였어요. 우연히 작은 아들네 부부가 싸우는 걸 제가 목격을 한 거였습니다. 그날은 저녁에 지인들과 모임이 있던 날이었어요. 저녁 시간이 좀 지나서 집으로 가는 길에 길거리에서 작은 아들네 부부가 싸우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처음에는 아는 척을 하려다 좋지 않은 분위기에 멈칫했거든요. 그래서 나보고 지금 그걸 믿으라는 이야기야? 그걸 대체 왜 못 믿는데? 당신 진짜 나한테 이럴 거야? 사실대로 말해주면 용서해준다고. 당신이 말한 것 중에 아무것도 사실이 없는데 대체 뭘 인정하고 용서를 해준다는 거야? 그럼 나보고 지금 하지도 않은 짓을 인정하라는 거야? 이게 진짜... 며느리의 그 말에 작은 아들은 화가 나는지 숨을 쉬며 자기 가슴을 부풀리게 반복하더군요. 생전 그렇게 화가 난 작은 아들의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좋은 사람인 줄만 알지? 마누라한테도 잘하고 부모한테 잘한다고? 당신이 뒤에서 어떻게 하는지 봐야 해. 내가 뒤에서 뭘 어떻게 하는데? 하루 종일 일만 하고 자기 마누라한테는 눈길 한번 안 주고 그러고 인제 와서 뭐라고? 내가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고? 그러면 아니라는 소리야? 민규가 옆 동네에서 당신이랑 어떤 남자랑 팔짱 끼고 가는 뒷모습을 봤다는데? 그거 나 아니라고. 민규 씨도 뒷모습만 봤다며. 너 이상해진 지도 한참 됐어.
안 하던 화장을 하질 않나. 옷도 자주 사입고 외출도 잦고. 이제 나 돈 쓰는 것까지 단속하게? 그 말이 아니잖아. 그전이랑 달라졌으니까 문제지. 나는 그럼 인생의 낙도 없이 하루 종일 집에서 당신만 기다려? 나도 친구들도 좀 만나고 쇼핑도 하고 그러면 안 돼? 그 말이 아니잖아. 그 말이 아니면 대체 뭔데? 증거라도 있어? 당신 민규 씨 말 하나만 믿고 나한테 이러는 거잖아, 지금. 며느리가 정말 억울한지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작은 아들은 답답한지 자기 가슴을 퍽퍽 치고 있었고요. 며느리가 우는 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자기 엄마 아빠한테만 잘하지. 그것만큼 마누라한테 반이라도 좀 해봐라. 나한테는 눈길도 제대로 안 주면서 인제 와서 왜 이래? 당신 같은 남자가 제일 못된 거 알아? 밖에서는 욕도 못해. 그런 남편 어딨냐고 나만 이상한 취급해서. 그렇게 말하고는 벌떡 일어나서 어디론가 가더군요. 그리고 작은 아들은 그런 며느리의 뒷모습을 한숨을 쉬며 바라보고 있다가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 가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저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는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에게 오늘 보고 들은 것들을 말해줬어요. 남편도 놀라더군요. 작은 아들네 부부는 정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왔었거든요. 우리가 모르는 부부간의 문제들은 있기 마련이지. 당신 아는 티 내지 말고 며느라기한테 잘해줘요. 그 자식이 영 자기 마누라한테는 못하는 모양이니. 그러고 보면 저희에게는 잘해도 같이 있는 자리에서도 자기 부인에게 뭔가 다정히 굴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무던히 잘 지낸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며느리를 불러냈습니다. 모른 척하고 그냥 요즘 힘든 일 있냐고만 물었어요. 요즘 안색이 영 안 좋은데 어디 아프거나 힘든 일 있니? 아니에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니. 아무 일도 없다고 웃어 보이는 걸 보고 더욱 마음이 쓰였어요. 그래서 더더욱 잘해줬습니다. 반찬을 해다 주기도 하고 또 길 가다가 맛있는 거나 예쁜 옷 같은 게 보이면 사다 주기도 하고 말이죠. 그렇게라도 조금 풀렸으면 해서요. 하지만 그런 제 노력은 하나도 소용없이 작은 아들네 부부도 사이가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게 눈에 보였어요. 그래도 얼마간은 저희 앞에서는 티를 안 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감추려 해도 티가 다 나더라고요. 둘이 눈도 안 마주치는 거나 대화를 아예 섞지 않는 것 같은 모습들이 말입니다. 이제는 모른 척 할 수가 없을 것 같네. 남편의 말에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남편까지 나서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아들아이에게 슬쩍 물어보는 걸로 이야기를 결론 내렸습니다. 니들 부부 무슨 일 있니? 작은 아들의 세차장에 찾아가서 그렇게 물었어요. 작은 아들은 놀라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는 얼굴이었습니다. 그걸 왜 몰라? 니들 우리랑 같이 있을 때 눈도 안 마주치고 둘이 대화도 안 하는데 그렇게 티가 나는데 모르면 그게 바보지. 제 말에 작은 아들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별일 아니에요. 신경 쓰이게 만들어드려 죄송해요. 별일이 아닌데 니들이 우리 앞에서 그렇게 티를 내? 내가 니들을 모르니? 그리고 그날 봤던 걸 이야기해야 하나 망설였어요. 아들이 말해주기 전까지는 아는 척하지 않는 게 나으려나 생각도 들었고 말이죠. 어머니,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작은 아들이 저를 넌지시 부르더군요. 그 말투와 표정이 사뭇 진지해서 무슨 말이 나올지 긴장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이혼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래도 이혼이라는 단어를 듣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거든요. 정말 놀라서 바로 대답했어요. 이혼이라니 절대 안 된다. 대체 무슨 일이길래 그러냐, 응? 심각한 문제야?
쉽게 봉합되진 않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도 고민 많이 했고. 그래도 이혼이라니. 그런 말을 부모에게 쉽게 꺼낼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더 철렁했습니다. 작은 아들의 그 이야기에 너무 놀라서 더 이상 다른 말을 하지도 못하고 그냥 나왔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남편과도 이야기해봤지만 이혼만은 정말 하면 안 된다는 결론 말고는 다른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아이를 집으로 불렀어요. 저는 이미 마음 굳혔어요. 이렇게 하셔도 소용없어요. 작은 아들이 며칠 전 저와 대화를 나눌 때보다 더 단호해진 말투로 말을 하더군요. 확실히 마음을 다 정한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저는 더더욱 간절해졌어요. 그건 며느리도 마찬가지인 듯 싶습니다. 이혼이 그렇게 쉬운 문제야? 신뢰 관계가 깨졌는데 어떻게 계속 부부로 같이 살아? 당신은 살 부대끼면서 같이 산 부인보다 친구 말을 더 믿어? 그 말만 믿고 이러는 거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남편이 소리쳤어요. 어른들 앞에서 어디 버르장머리 없이. 남편의 그 말에 아들이 아차한 듯 한숨을 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서도 아들은 마음을 고쳐먹을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붙잡고 몇 시간을 설득했습니다. 며느리는 아직 작은 아들과 이혼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정말 저는 오해를 잘 풀고 잘해보고 싶어요. 어머니,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하면서 제게 매달리는데 마음이 많이 약해지더라고요. 작은 아들은 어렸을 때 한 번 아닌 건 아니었던 아이라 마음을 쉽게 돌리기 힘들어 보이긴 했지만 하는 데까지는 같이 설득해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며느라기가 참 좋았고 그 전에 화목했던 과거들이 아주 그리웠거든요. 그렇게 작은 아들네가 가고 나서 걱정이 많던 저희 부부를 큰아들이 한번 뒤집어놨어요. 방 안에서 그 이야기를 다 들었나 보더라고요. 나와서 빈정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죽고 못 살던 작은 아들도 제대로 못 살게 생겼네요. 어떡해요? 너희 자식, 지금 그게 이혼하게 생긴 네 동생네를 보고도 할 소리니? 요즘 세상에 이혼이 무슨 큰 흠도 아니고 그렇게 유난들을 떠세요? 이혼이 별일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쌓아온 정이 있잖니. 그런 인연을 끊어내는 문제인데 어떻게 쉬울 수가 있니? 가족인데. 며느리가 무슨 가족이에요?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그렇게 이죽거리고는 지방으로 문을 쾅 닫고 들어가더군요. 아니, 근데 저 자식이 지금. 요즘 같아선 인생에 사는 낙이 없어요. 사는 낙이. 저희 부부는 정말 요즘 우울했습니다. 큰아들은 큰아들대로 저러고 있고 잘 사는 줄 알았던 작은 아들네 부부도 이혼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었으니까요. 어머니, 그이가 조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재요. 그러던 중 며느리에게 그나마 반가운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곧 죽어도 당장 내일이라도 이혼을 할 것 같았던 작은 아들이 잠시 생각해보자고 한 겁니다. 당신 한시름 놓겠네. 그려, 전에 못 간다고 한 그 여행 가. 사실 제가 고등학교 동창들과 여행을 가기로 했었는데 요즘 이런 일들 때문에 마음이 복잡해서 가지 않겠다고 했었거든요. 남편이 그게 마음이 영 쓰였는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여행부터 다시 하러 가라고 하더군요. 당신이 마음 편하게 골프 치러 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고? 아이고, 아닌데. 이거 억울하네. 남편이 그날 골프 모임이 있었거든요. 남편도 마음이 영 불편해했는데 취소하기 어려운 모임이었던지라 가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런 말을 한 거였어요. 이제는 그런 농담도 나올 만큼 조금 마음이 편해진 것도 있었고 말이죠. 이번 주말이라고요? 평소에는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뭘 하는지 관심도 없던 큰아들이
제가 언제 여행을 가는지를 체크를 하더군요. 그 모습에 남편이 이렇게 말했어요. 왜? 우리 없다고 술 마음껏 퍼마시게? 물어보지도 못해요.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쌩 하고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정말 40이 아니라 14살을 키우는 기분이 들 정도였습니다. 제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으니 남편이 제 어깨를 도닥여줬어요. 그렇게 주말이 다가왔고 저희 부부는 저희 동창들과의 여행, 남편은 골프 모임으로 주말 동안 집을 비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여행이 취소되었어요. 엄마가 갑자기 위독하시다네. 같이 가기로 한 친구 중에 한 명의 어머니가 암투병 중이셨는데 임종을 맞으실 것 같다는 연락이 온 겁니다. 친구는 저희끼리라도 가라고 했지만 만약에 돌아가시게 되면 찾아가 봐야 하기도 하고 그럴 기분도 다들 아니었던지라 여행을 다음으로 미루게 되었어요. 이번 여행은 연이 아닌가 보다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이 자식, 또 어디 술 퍼마시러 간 거야? 방 안에서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집을 비운 큰아들을 보며 그런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전화가 왔어요. 조금 전에 어머니 임종을 지키러 갔던 친구에게서 말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요. 이 나이가 되면 옷장 장롱 깊숙한 곳에 급하게 상가에 갈 일이 생기면 입을 수 있게 옷을 늘 준비해둬야 하잖아요. 주변에서 그런 소식이 많이 들릴 때이니까요. 검정색 블라우스가 어딨더라. 아, 여기. 하면서 장롱 안쪽으로 손을 뻗고 있었는데 누군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벌써 들어올 때는 아니고 큰아들이 돌아왔나 싶어서 밖으로 나가려던 그때였어요. 살짝 열린 문 밖으로 큰아들과 웬 여자 하나가 들어오더군요. 들어오면서부터 진한 스킨십을 하고 있어서 여자의 얼굴은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저도 모르게 그런 소리를 내며 장롱 속으로 숨었어요. 스스로 왜 숨었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그때는 아들이 집에 여자를 끌어들인 걸 민망해 할까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여자분도 그럴 거라고 말이죠. 그냥 속으로 저 자식이 절에서 주말에 가는 거 맞냐고 그렇게 물어댔구먼 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야, 우리는 언제까지 이래야 해? 얼씨구라는 생각이 절로 들더군요. 그렇게 저희에게는 쌀쌀맞던 큰아들이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것 같은 목소리로 자기야라고 하는 것이 놀라워서 말입니다. 여자 앞에서는 저렇게 되는구나 싶긴 하더라고요. 언제까지 장롱 안에 숨어 있을 수만은 없고 언제 나가야 하나 고민을 하면서 곤란해하고 있던 때였어요. 오빠, 내가 이혼해도 오빠랑 결혼할 수는 없잖아. 우린 이게 최선인 거 몰라? 이혼? 이혼이라뇨? 그럼 지금 제 아들이 만나는 여자가 유부녀란 이야기잖아요. 아니 그보다 먼저 그 목소리가 상당히 낯익었습니다. 상대방이 유부녀라는 충격보다 그 목소리가 먼저 귀에 들어올 만큼요. 절대 낯이 익어서는 안 되는 목소리였어요. 우리는 왜 이렇게 만나는 걸까? 그러게나 말이야. 우리가 먼저 만났어야 하는 건데. 대체 정석이 그 자식 어디가 그렇게 좋았던 건데? 그리고 큰아들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제 그 불길한 예감과 낯이 익어서는 안 되는 그 주인공을 확실하게 맞다고 말해주는 말이었습니다. 지금 큰아들과 미래를 나누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작은아들의 부인, 제 며느리라는 사실 말입니다. 누군가 정말로 제 머리를 크게 한 대 치고 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정신이 멍하고 눈앞이 어지러워 오더군요. 사람이 믿을 수 없을 만큼 큰 충격적인 일을 보거나 들으면 이렇게도 될 수 있구나 하는 걸 그때 처음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게나 말이야. 내가 오빠를 먼저 봤으면 절대 그 사람이랑 결혼 안 했지. 왜 이렇게 내 앞에 늦게 나타난 거야? 애교가 잔뜩 묻어있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떨리는 손을 조심스럽게 장롱 쪽으로 가져다 댔습니다. 그리고 정말 조심스럽게 살짝 밀었어요. 안에서 밖을 볼 수 있을 정도로만 말이죠.
그리고 정말 봐서는 안 될, 하지만 봐야만 했던 그 장면을 제 눈으로 보고야 말았어요. 작게 열린 장롱문 틈으로 열린 안방문 너머 거실에서 뒤엉켜 있는 큰아들과 작은 며느리의 모습을 봐야만 했습니다. 아마 그 장면은 죽을 때까지, 아니 죽어서도 잊혀지지 않을 것 같은 충격적인 장면으로 제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생생하게 떠올라서 괴롭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손을 한 손으로 감아쥐고는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사실 그때는 제가 우는 줄도 몰랐어요. 나중에 화장실을 가봤더니 제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장롱 안에서 충격으로 덜덜 떨며 큰아들과 둘째 아들의 부인이 미래를 나누는 소리를 다 들어야만 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그보다 고통스러운 순간은 다시는 없을 거라고 단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나 그 사람 퇴근할 시간이라 가봐야 해. 그냥 밥 좀 혼자 처먹으라고 해. 정석이 그 자식은 너 없으면 밥도 못 먹어? 요즘 그 사람 나 의심하는 거 알잖아. 지금 잘해야지. 의심하면 뭐? 그냥 이혼하라니까. 내가 이혼을 안 해야 우리가 더 자주 보는 거 몰라서 이래? 나도 오빠랑 더 같이 있고 싶어. 하지만 우리의 더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참아줘요. 알겠죠? 정말 역겨운 대화가 오고 갔어요. 툴툴거리는 큰아들을 두고 며느리는 자리를 떴습니다. 그러고는 잠시 뒤 큰아들도 술을 사러 나가려는 듯 집을 나갔어요. 그 두 사람이 집을 떠나고 나서도 한동안은 저는 그 장롱에서 나올 수 없었습니다. 정신을 차리자. 하지만 마음을 다잡아야 했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뭐든 해야만 했으니까요. 힘이 들어가지 않는 다리에 억지로 힘을 줘 그 장롱 안을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문 뒤에 있던 가지고 나갔던 짐을 다시 장롱 안에 넣어두고 화장실로 가 찬물로 세수를 했어요. 그러니 정신이 좀 돌아오는 것 같더군요. 내가 이 년놈들을 가만히 두나 봐라. 그렇게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향한 제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바로 복수를 계획했던 건 아니었어요. 우선 상처받을 작은 아들이 너무 걱정됐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척 해야 하나 생각하기도 했었지만 이미 아들이 며느리의 외도를 어느 정도 의심하는 상황에서 들키는 건 시간 문제인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저렇게 겁없이 우리 집에서 저러는 것만 봐도 말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다 만방에 밝힐 용기는 저도 없었어요. 너무 크고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래서 증거부터 모았습니다. 그나들 휴대폰을 몰래 열어서 그 안에서 주고받은 문자들을 저에게 보내고 집안에 몰래 CCTV를 설치해 매번 확인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집안에서 미래를 나누는 두 사람의 모습을 증거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 더럽고 충격적인 장면은 저만 봐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남편과 작은 아들은 나중에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이 장면만은 보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말로 듣는 것과 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고 저는 제 작은 아들에게 그런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런 제 바람과는 달리 작은 아들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고요. 그걸 알게 된 건 제가 증거를 확보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작은 애 불렀어요. 며느리? 아니고 우리 아들이요. 왜? 할 이야기가 있어서요. 당신도 들어야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작은 아들이 도착하자마자 그 얼굴을 보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군요. 저도 모르게 나온 눈물이었습니다. 오는 저를 보고 당황하던 작은 아들은 제가 너무 서럽게 펑펑 우니 제가 뭔가를 알고 있다고 그게 자신이 아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직감한 것 같았어요. 저를 가만히 안아주더군요. 어머니, 저는 진짜 괜찮아요.
괜찮기는요. 그 말을 하던 작은 아들의 말끝이 떨리고 있었는데요. 대체 무슨 일인데 이래? 영문을 모르는 남편만이 부둥켜 안고 울고 있는 저희 두 사람을 향해 물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곧 저희가 왜 우는지 알게 되었고 말이죠. 이런 찢어 죽일 연놈들이! 남편이 그렇게까지 화가 난 모습은 생전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왜 아니겠어요? 그런 엄청난 일을 들었는데 말입니다. 저와 아들이 남편을 진정시켰어요.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이렇게 감정을 앞세우면 될 일도 안 돼요. 지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얼마나 잘못된 행동인지, 그리고 다시는 돌이킬 수 없고 용서받을 수도 없는 행동이라는 걸 정말 뼈저리게 알게 해줘야지. 나중에 들었는데 남편은 그때 제 모습이 세상에서 본 제 모습 중에 가장 무서웠다고 이야기하더군요. 그래서 말을 다 들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이죠. 우선 저는 제가 확보한 증거들을 아무 말 없이 큰아들과 며느리에게 보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정말 한달음에 저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진짜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 너 지금 용서라고 했니? 그렇게 말하고는 큰아들의 뺨을 한 대 올려 붙였습니다. 짝하는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은 입을 다물었어요. 자신의 볼을 붙잡고 충격받은 듯 저를 보고 있는 큰아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너는 내 아들 아니고 오늘부터 너는 내 며느리 아니다. 어머니, 너 지금 내가 이 꼴을 보고도 그냥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니? 아니면 내가 이 꼴을 아는데도 뻔뻔하게 나를 계속 시어머니로 볼 생각을 한 거니? 어? 어머니라는 말이 네 입에서 지금 나와? 찢어 죽여도 모자랄 판에 뭐? 어머니? 용서? 엄마. 엄마라니. 나는 당신 같은 아들 둔 적 없으니까 니들 둘 다 당장 짐 싸서 나가. 다시는 우리 가족 얼굴 볼 생각하지 말고 너는 이혼 서류 보내면 군말 없이 도장 찍거라. 소송까지 가면 봤다시피 증거가 명확해서 네가 위자료고 뭐고 다 물어줘야 하니까. 알겠냐? 두 사람은 바로 일어나지 못하고 꾸물거리고 있더군요. 당장 못 나가! 그러고는 큰아들에게는 싸놨던 짐가방을 던져줬습니다. 너는 이것만 들고 나가라.